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대선을 앞두고 관두지 않아도 되는 당원 개정 여부를 확정합니다. 또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무기한 휴진이 시작이 되고요. 19일 수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과 관련해서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라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21일에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고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고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까지 열어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이재명, 조국 두 야당 지도자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서 점점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주 중반에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연달아 개최가 돼서 당원 당규 8대 2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완료가 되면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이제 그 누가 나올지 그 윤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 공고가 나야지 뭐 내가 나올 거다 할 거니까 그 일정을 지켜봐야겠군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좀 강해질수록 이 대표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수없이 재판에 가면서도 기자들 질문에 별로 응답을 안 하다가 지난 금요일이죠. 14일에 선거법 위반 재판 가면서 엄청나게 센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게 반론을 해야지 이 나름대로 이제 이 동요하는 지지층 그것도 이제 무마할 수가 있고 반격의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뭐 기자들에게 애완경이라 한 것도 이제 그건이지만 그 반박 논리 있잖아요. 두 가지 근거를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안부수의 작년 5월 23일 1심 판결문 그거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건넨 돈인데 왜 그게 나의 방법을 위한 돈으로 둔갑이 됐느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인데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도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써 있는데 왜 국정원 문건은 까버리고 부패한 그 사업가의 말을 믿느냐 뭐 그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또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탄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고 오히려 법원에서는 또 받아들인 것이고. 안부수 1심 판결문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대북 사업 그 참여의 우선적 기회 확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선적 기회 확보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부양을 통해서 기업에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을 딱 빼버리고 뒤에 부분 이게 앞에 부분이 메인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의중은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뭐 그거 하다 보면 이런 또 부수익도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그 메인 요리는 빼버리고요. 사이드 그것만 갖다 이렇게 부각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장난질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도 왜 채택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것도 반영해서 한 겁니다. 국정원 문건 중에 아주 핵심적인 문건이 뭐냐면은 안부수 씨가요. 안부수 씨가 사실 이 스마트팜 하라고 이화영 씨에게 가서 권유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2018년 10월에 두 번 가서 스마트팜 약속하고 온 다음에 또 11월에도 가고 12월에도 가서 북한 통전배 김성애도 만나고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하고도 만나갖고 이화영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안부수 씨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입니다. 블랙 요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에 뭐 자금 지원도 받고 뭐 오다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근데 그 북한 갔다 온 얘기를 국정원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보고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안부수 씨의 얘기를 듣고 그 국정원 문건이 생산이 돼요. 그 문건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약속한 건데 이화영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김성태가 대신 내게 된 거다. 안부수가 그렇게 얘기한 게 국정원 문건은 그대로 나와 있고 그거는
그 안부수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또 국정원 문건으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뭐 안부수 씨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고 진술을 좀 한 번씩 바꾼 적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증언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엄청난 방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장동 변호인들 상당수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일부러 수원지법을 골라서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재판부 쇼핑이다. 뭐 마치 이제 중앙지법을 가야 되는데 수원지법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맞는 건가요? 뭐 어떤 게요? 재판부를 쇼핑해서 수원지법을 갔다? 아이 그 보통요 그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청 소재지의 법원으로 배당이 가잖아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수원지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뭐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 재판 저기를 이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그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판단하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판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실명이 많이 거론이 돼서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판사는 이제 오류와 한계가 없냐 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딸들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자 이 뭐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해볼 테면 해봐라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아마 못할 걸요. 그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해가지고 그 엄청난 여론의 역풍이 불 텐데 이제는 국회를 당을 이재명을 위한 당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들어 놓고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 갖고도 모자라니까 멀쩡하게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탄핵해갖고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럼 거기에 따른 후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저는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판사가 탄핵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특별대책당까지 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언론도 공격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검찰에 대해서만 뭐 소설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언론 보도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검찰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쓰는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인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매를 벌고 있다. 매를 벌고 있다. 과거에도 뭐 언론을 향해서 독극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성남시장 시절인가 경기지사 시절에. 근데 그때는 특정 언론을 향해서 그런 건데 이건 특정 언론도 아니고 그죠. 뭐 언론 전부를 다 이렇게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폄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제시했던 뭐 두 가지 근거 그것도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 아니에요. 그 언론들이 그게 뭐 어떻고 저떻고 다 또 분석한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팩트 체크를 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 언론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압승에 대치를 해서 매를 벌고 있는 형국이다. 매를 벌고 있는 형국에 또 기름을 부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분이 뭐 친명계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최근에는 양문석 의원인데요. 언론을 기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레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애완견이라고 좀 높여준 거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괜히 그래서 욕을 먹는다. 처음부터 기레기라고 했어야지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분은 또 왜 이러시는 걸까요? 강성 지지층이 좀 좋아할 만한 말이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제 배지 달았잖아요. 배지 달니까 배지 달기 전에는 뭐 사과도 하고 뭐 반성도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사실 개딸들에게 잘 보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볼 때는요. 좀 더 열심히 해라. 오히려 매를 벌고 있는 거니까요. 매를 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애완견은 생물체인데 뭐 이거는 기자를 쓰레기에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기자협회나 뭐 기자단체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는 기자가 요새 있을까 싶네요. 네. 뭐 취재가 된 부분이니까 쓰고 반론도 받아쓰고 하는데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전당대회가 날짜도 나왔고요. 후보 네. 등록은 뭐 23일이나 24일쯤에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언제 출마 선언할 거냐 이거 네. 같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오면 그 직후에 하지 않겠나. 직후에 예. 후보 등록 거의 끝날 무렵에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후보 등록일이 뭐 24일, 25일 뭐 그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고가 나오면 등록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하고 등록을 하겠죠. 예. 지금 그냥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라서요. 예, 저는 뭐 출마 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근데 약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네. 갑자기 친한계라고 분류되면서 인터뷰를 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잠잠하던 친윤계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친한계가 좀 속속 커밍아웃을 하는 느낌이어서 친한계 친윤계가 좀 뭐 비등비등한 그 인원수로 좀 모여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 당을 오랜 기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 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세가 형성되면요. 비교적 순응하는 쪽입니다. 반항보다는 순응이 많습니다. 대세에 따르는 그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다 있는데 부정적 측면에서는 웰빙이고 이지고잉 하려고 하고 그런 예. 그게 있죠. 근데 일단 대세가 한번 형성되면 그냥 순응하려는 기류가 훨씬 강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대한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네. 어대한인 겁니까? 분위기상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뉴스완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그 조사한 수치도 나왔던데 네. 그걸 봐도 그렇고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수치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전체 예, 전체. 국민에게 네. 조사를 한 겁니다. 저 역선택이 반영된 거고요, 저거는. 아. 예, 예. 유승민, 한동훈 두 분이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네. 약간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오차 범위 냅니다. 유승민, 한동훈이. 그리고 당 지지층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거 보면 어대하는 맞는 것 같은데요. 59%고 밑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나온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11%, 네. 나경원 의원도 10% 정도거든요. 그래서요, 예. 저거는 이제 그래서 대세론이 형성된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전체가 다 반영된 거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역선택이 반영된 거, 민주당 지지자, 뭐 조국당 지지자들이 다 저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를 포함한 거니까요.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원하는 당 대표가 네. 처음에 봤던 전체 지지도 나올 수 있다. 그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고요. 예. 전당대회 이제 8대2로 바뀔 텐데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뭐 유승민 의원하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다가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예. 어쨌든 59로 굳어지고 있고. 네. 근데 어대한이란 말을 뭐 요즘에 보도에 좀 나오다 보니까 기자들도 자주 쓰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철규 의원 친윤 네. 핵심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이 어대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건 당원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세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해서 이런 표현 쓴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도 얼마든지 뭐 비교적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모독이다, 당원들의 결정권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어대한, 지금 아까 그 여론조사 59% 나온 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예.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이철규 의원이 뭐 경찰청 정보국장까지 지내고 굉장히 노련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썼을까? 마음이 좀 급하구나. 마음이 급하구나. 마음이 좀 급하구나.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로 나오는 수치와 당원들의 표심은 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강조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대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읽혀지는데 저는 이거는요 한마디로 총선 백서 시즌 2를 또 이철규 의원이 하고자 하는구나. 이제 조정은 의원을 앞세워갖고 총선 백서를 통해서 한동훈 예. 깎아내리기 못 나오게 하기 그거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안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대세론이 사실상은 아니다. 예.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얘기도 있다. 요런 여론을 또 형성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이 실패로 끝나는데 또 시즌 2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신지호 정치예보관님 관련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신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자문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자문그룹인가요? 아, 그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예. 거기 나온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자문 역할하고 있다.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명백한 오보예요.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은 좀 저는 연락을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소통하고는 있죠. 예.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거지. 제가 뭐 진중권 교수도 잘 알고 김경률 회계사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심지어 그 기사를 가지고 뭐 텔레그램 단톡방을 그 거기에 거론된 세 사람 저 포함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 뭐 넷이서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한다. 뭐 이런 억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100% 100% 오보입니까? 100% 오버. 제 모든 걸 걸고 다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냥 좀 1대1로 많이 만나는 것 같긴 하던데 연락을 하더라도 이제 무슨 단톡방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요새 그 뭐 누군가로부터 이제 들으면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이건 팩트 체크도 안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만 해가지고 그 김경률, 진중권 등과 함께 그거 자문 활동 하느냐 물어봤으면 제가 아니라고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대로 말을 안 하실까봐 안 물어본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 이거는 또 고약하게 뭐 이제 그 자꾸만 이제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소재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김경률 회계사 그때 뭐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뭐 해갖고 유난 갈등이 뭐 더 심화가 되는데 그렇죠. 격화가 네. 되는데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의 그 이렇게 쌓여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한 전 위원장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고. 공격하는 소재로 그러니까 같은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이 이 오보 이것도 기사가 삭제됐잖아요. 예, 삭제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삭제된 기사가 있긴 한데 한 전 위원장 장인이 네.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장인까지 등장을 하셨어요. 그것도 100% 오보입니다. 예, 100% 오보인데 이거는 뭐 제가 뭐 확인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런 그 정치라는 게 공적인 행위 아니에요. 거기에 가족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확고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개입해서는 안 네. 된다. 공적 영역에 예, 사적 인맥이 거기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너무너무 확고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매경 그 삭제된 기사의 제일 큰 오보는 그 장인 관련된 부분 같아요. 장인 관련 이 부분은 삭제되기는 했죠 기사가.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지구당 부활도 지구당 부활이고 헌법 84조 논란을 좀 띄워놓은 상태라 이 네. 부분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엄청난 사법 리스크와 또 그에 대한 반박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하나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와서 이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84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될 경우 이제 기소를 돼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을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냐였는데 계속 해야 된다가 73%가 나왔거든요. 네. 저게 지금 근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거니까 민주당 지지자도 포함이 된 것일 텐데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50% 이상이 재판 받던 재판 계속 진행해야 된다. 대통령 예, 되더라도. 예. 뭐 조국당 지지자들은 경우에는 찬성률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발 84조 논쟁이요. 예, 저걸로 봐서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예. 대박 친 거예요. 예, 그 국민들의 법 감정,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춰 보면요. 이재명 대표 엄청나게 이제 빨간 등이 켜진 거죠. 예. 어.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평등해야 된다라는 되죠. 생각이죠. 예. 예, 왜 특권을 받나? 그렇죠. 그러면은 방탄하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심지어 그 살인 혐의자도 이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돼 갖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옥중 출마해서 당선되면 다 없던 일로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결과예요. 예, 84조 논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 분포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 이제 여론조사에 저 항목이 계속해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좀 자세한 공지도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처음으로 나온 헌법 84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까지 봤고요.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남겨놓긴 했거든요. 물론 알짜배기는 쏙 빼가고 이제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거 줄 때 받기 바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 줄 때 받아라 이런 식이면. 그거 받아 먹으면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스타일도 구기고 당원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또 그러려면 처음부터 차라리 화끈하게 예. 총선 민심 겸허하게 받들고 이런 굴욕을 언젠가는 우리가 되갚겠다. 그 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예.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린 심판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거듭나면서 언젠가는 이 굴욕을 갖겠노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받던가 했었어야죠. 네. 지금 와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 먹어라. 예. 오히려 정청래한테 그래 니들 다 먹어라 예. 해놓고 일정 시점에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로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 근데 치열하게. 복귀 명분을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 집권 여당이니까요. 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성돼서 뭐 이제 야당 단독으로 가다가 일정 시점에는요 그냥 선언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뭔가 야당의 폭주와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노라.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냥 7개라도 받고 들어가자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죽도 거죠. 밥도 안 되고. 국민의힘이. 예, 예. 예. 그런 말 하는 분들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아니 그 삼선 의원들은 자기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내 상임위원장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좀 상임위원장 자리 받고 들어가고 싶은. 네. 근데 지난 21대 국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다 민주당이 가져간 채로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네. 1년 뒤에 좀 다시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예. 그때 2000 몇 년이었죠? 21년 그 4월 7일인가요? 서울 부산 두 개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예. 예. 선거를 몇 번 지면서 이제 보궐선거 참패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좀 어떤 일이 있었군요. 그냥 네. 유보해 준 게 아니고. 예.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계속 갖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리더십이 서서 대야 관계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 상임위를 나중에 그때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서 법사위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양보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뭐 어대안에 대해서 뭐 당원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네. 이게 선후 경중이 뭔지를 진짜 그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재명 조국 세력의 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무도한 공세를 차단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서야 되는가. 예. 근데 저는 이제 윤한 관계는 순망치한이다. 예. 입술이 날아가면 이가 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입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예요. 예. 입술 역할을
한동훈 그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그걸 해줘야 돼요. 예. 이조 세력의 그 무도한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잖아요. 네.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고 임기 단축 얘기하고 예. 그거를 한동훈 같은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방어를 해내고 바로 또 역으로 공격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전선을 유지해 줘야지 대통령은 좀 한 발 떨어져서 안정적인 국정을 그나마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저 야당의 횡포에 그냥 맥도 못 쓰는 이런 리더십은 갖고는요.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저 이조 세력의 무도한 공세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순망치안의 관계인데 근데 전면에 서서 방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요번 84조 논쟁이요. 네. 그게 숨은 노림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재명 공격이죠. 예. 그럼 100%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윤석열 대통령 보호예요. 보호요. 윤석열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84조 그 논쟁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임기 5년 보장해주고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네. 근데 윤 대통령 뭐를 했다고 하루가 멀다고 탄핵 얘기하고 뭐해? 그 자기들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지금 84조 여기에 대한 입장 못 내놓고 있잖아요. 예. 못 내놓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예.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정치 공세 정도로 치부하고 뭐 반응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아까 저거 찬반 논쟁 중에 나는 어떤 입장이다. 내놓는 순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명분이 약화되거든요. 아, 어쨌든 이 숨은 속뜻에는 이재명 대표 공격도 있지만 대통령 보호도 있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하는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타났을 때 윤한 갈등 시즌 3가 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당정 관계로 다시 재정립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새로운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내에 있는 당권 주자들은 원외 대표가 됐을 때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네. 좀 괜찮을까요? 원외 대표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원내에 계신 분들이 그럼 지금 원내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게 7개 상임위라도 그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네. 그 의사 결정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의총만 지금 뭐 열흘 그 넘게 하고 4선, 있죠. 5선, 6선 이런 분들은 그냥 질비한데 예. 그거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원외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해외 직구 문제라든가 고령자 운전면허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마이크로한 생활 이슈, 생활 정치 이슈를 들고 나와서 뭐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대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놓는 솔루션이 이 원외에 있대지만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하나의 주목 포인트라고 봅니다. 복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신지호 예보관이 네. 하셨는데 민생 이슈를 얘기하는 네, 뭐 생활 정치가 약간 키워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정치 예보관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